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와 글자입니다. 관련된 공개되지 않은 귀중한 자료와 영상이 오늘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즐거운 시간, 호사스러운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오늘 준비하였습니다. 어제가 초복입니다. 바야흐로 삼복더위에 접어들었습니다. 더위와 코로나 속에서 안녕하신지요? 경주박물관과 경북대 인문학술원이 함께 마련해서 고시청률 속에서 절찬리에 고공행진 중인 강좌 시리즈 고대 동아시아 기록문화 총 15강, 오늘도 더위를 뚫고 또 하나의 고품격 강좌를 시청자 여러분께 배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주박물관의 대표 문화재인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입니다. 오늘 제11강 생방 강좌의 강사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승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은 선생님은 경력 근 20년 차의 베테랑이십니다. 보존과학 전공으로 평생 외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재작년부터 성덕대왕 신종의 과학적인 분석, 타종 등 굵직한 관내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해오고 계십니다. 이에 오늘은 그 과정에서 취득하신 매우 귀중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성덕대왕 신종의 이모저모를 아낌없이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기타 경력과 연구 업적은 화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한편 이승은 선생님은 상반기 경주박물관을 대표하는 전시, 또 인기 중에 전시되고 있는 한석홍, 안장환, 어세윤 세 거장의 경주 신라왕경 불교서적 사진 전시를 큐레이팅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박물관에서 가장 뜨거운 선생님이십니다. 그럼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학예연구사 이승은입니다.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은 특별전 천년묵은 예토의 푸른 여전히 새롭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시기간은 10월 3일까지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올해말 신라미술관 개편에 앞서 신라 불교미술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문화재 사진으로 유명한 3명의 작가가 수십 년에 걸쳐 찍은 사진 가운데 경주 지역 불교 유적을 담은 57점을 골라 선보입니다. 찰나의 순간으로 천년의 세월을 포착한 사진들이 전하는 과거와 현재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같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아시아 기록문화의 주제는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와 글자입니다. 간단히 우선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 다음에 글자로 보는 소리, 그리고 과학으로 보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성덕대왕 신종 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신라해공황 7년 771년에 완성된 종입니다. 길이는 3.66m, 높이는 3.66m, 입지름은 2.27m, 무게는 18.9톤에 지금으로도 만들기 쉽지 않은 대형 종입니다. 성덕왕이 승하한 후 경덕왕 754년에 이 종을 만들기 시작하였지만 아쉽게도 경덕왕은 이 종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손자인 해공왕 때 완성되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제작이 아니라 총 34년이 소요된 큰 역사였습니다. 이 성덕대왕 신종은 처음에는 봉덕사 종이라고 하여서 봉덕사에 걸려 있었습니다만 봉덕사는 조선시대의 북천에 큰 홍수가 나면서 절은 없어지고 빈 들판 속에 덩그러니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종들을 녹여 농기구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는 어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주에 나이 많은 선비가 상소를 올려서 간언하기를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 어찌 성덕대왕 신종을 녹이려 하는지 이는 불가합니다 라고 간언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세종은 이를 경청하여 촐로에게 상을 내리고
1424년 봉독사의 큰 종을 헐지 말라는 어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성덕대왕 신종이 덕분에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주에 내려왔던 김스습은 봉덕사라는 시에서 자갈밭에 묻혀 폐허가 되었고 종은 잡초가 무성한데 버려져 있으니 주나라 돌부과 같이 돌을 주어 아이는 돌을 때리고 소는 뿔을 가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신기하게도 성덕대왕 신종의 한편에는 길게 홈이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소가 뿔을 간 자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그 봉독사종은 신증 동구 여지 승남에 따르면 1460년 영무사로 이전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영무사 또한 절이 무사하지 못하여 1506년 경주 읍성 남문에 봉황대 밑에 종각을 짓고 거기에 걸어서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알리는 용도로 꽤 오랜 기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5년 구 경주 박물관으로 옮겨졌고 1975년에 지금의 박물관에 이전되어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상부의 모습은 성덕대왕 신종이 그 1915년부터 1975년까지 있었던 공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 두 사진들은 성덕대왕 신종이 1975년에 이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성덕대왕 신종이 굉장히 크고 무거워서 굉장히 그 지나가는 루트를 정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큰 다리를 건널까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전봇대가 있는 그런 위치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당시 성덕대왕 신종이 지나갈 때 전기를 끊었다가 다시 있는 그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에 성덕대왕 신종이 이전 행사는 굉장히 큰 행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신리가 넘는 긴 길에 이렇게 시민들이 계속 성덕대왕 신종의 이전 행차를 따라왔다고 합니다. 네, 신라의 종은 상원사종, 성덕대왕 신종, 운천동 출도 동종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3개의 구가 남아 있습니다. 상원사종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에 보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은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운천사 출도 동종은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 보관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절에서 종은 흔히 범종이라고 하여서 근심, 욕심으로 생긴 108번뇌를 해방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고, 음판, 모고와 함께 불교의식의 4가지 성물로 불리고 있지요. 일단 신라종의 특징을 보자면 형태적으로 이 종체, 용류, 음통, 당저 이렇게 4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종체는 이렇게 항아리 모양입니다. 일본 종이나 중국 종이 그 일자 모양인데 비해서 성덕대왕 신종, 즉 신라의 종은 항아리 모양의 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류는 지금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단유로 그 용 한 마리가 종을 버티고 있지요. 그 다음에 용과 일치된 음통 또는 음관이라고 불리는 관이 있고, 이 관의 경우는 황수영 박사님의 만파식적설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교에서의 종소리는 중생의 번뇌와 악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종에 사용되는 당저가 있습니다. 서양의 종은 추가 안에 있는 종이기 때문에 당저란 부분이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조선시대 일부 종도 당저 없이 하대를 타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덕대왕 신종도 조선 고적도보 사진과 흔적을 종합해 볼 때 한때 이 하대 부분을 타종했을 흔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종이 왼쪽 사진이군요. 왼쪽 사진의 종의 음통 부분에 용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용은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동물이니만큼 이들 역시 중국 전설에 등장하였는데 용생구자란 설이 있지요. 용이 9마리 자식을 이르는 말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에 따르면 홍치제 때 어떤 사람이 용이 새끼 9을 낳았는데 용이 되지 않고 각자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절을 둘러보면 용 혹은 용을 닮은 장식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용생구자, 즉 용이 낳았거나 혹은 용왕이 낳았다고 하는 9마리의 자식들은 용이 되지 못했지만 절에서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 절 주변에서 용이 9마리를 찾아보자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용은 세 번째 아들인 포레고요. 비석을 바치고 있는 비위, 향로의 다리가 된 사내 또는 금해, 그리고 지붕에 자리 잡고 있는 이문 또는 치문, 또 문고리에 붙어 있는 초도가 있습니다. 또한 문의 패안 또는 헌장, 소뚜껑의 도철, 다리 기둥의 공복, 칼자루의 애자를 포함해서 모두 9마리 용이 절 곳곳에서 각자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종에서 있는 포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레는 바다에 살면서 천성이 울기 좋아했다고 하죠. 그래서 종을 보호하고 있는 종의 맨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고래만 보면 더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목을 혹자는 고래 모양으로 만들어서 더 잘 울게 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수덕사에 있는 그 닭목입니다. 수덕사 닭목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고래 모양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닭목은 일정 기간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소모품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덕대왕 신종이 현재 남아있는 닭목은 일반적인 네모난 모양이고 앞에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래 모양이 있었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신라종에는 대부분 명문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명문에 담은 주요한 내용은 종의 조성 시기, 주종 사유, 또는 누가 재정을 지원했는지, 또는 종에 소유된 금속의 양, 그 다음에 주종에 참여한 사람들, 이렇게 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주종 사유에서 간혹 소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의 종은 신라의 종에서 명문이 있는 종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상원사종은 735년에 만들어졌고요. 전체 높이는 167cm, 입지름은 91cm, 두께는 4.6cm, 국보 36포입니다. 성대왕 신종은 해공은 7년, 전체 높이 336cm, 입지름 227cm, 하부 두께는 20cm입니다. 국보 29호이지요. 그리고 설리먼종 같은 경우는 현재 아쉽게도 파종이 되어 있습니다. 애정왕 5년 804년에 만들어졌고요. 전체 높이는 122cm, 입지름은 68cm, 하부 두께는 3.9cm입니다. 연지사종 같은 경우는 현재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동은 8년 833년에 만들었고요. 전체 높이는 111cm입니다. 그다음에 산총 대사종 같은 경우도 현재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효공왕 8년 9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종 5개가 신라종에서 대표적으로 명문이 있는 종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명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사종의 명문은 천판 위에 있습니다. 천판 위에 음곽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개원 13년 3월 8일에 종이 완성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유가 3,300정이 소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대략 지금 상원사종의 무게를 따지면 1290kg니까 일정은 약 390g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원사종은 음각으로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각이 양각보다 좀 더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각으로 명문을 새길 때는 종의 주조 과정에서 이미 새겨야 하지만 음각은 종이 완성된 후에도 새길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정확한 기록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리먼종 명문입니다. 설리먼지는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의 절터입니다. 1948년 완형을 갖춘 모습으로 발견되어 당시 학계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발견 3년 만인 1951년 한국전쟁으로 파종되었습니다. 다만 3년간의 그때 남겼던 각종 자료가 현재 범종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명문에는 정원 20년 3월 23일에 당사의 종을 이뤘다. 대나말 자초리가 베푸신 묵은쇠 280정과 당사의 묵은쇠 220정으로 만들어졌고요. 원하는 것은 법계 중생이 모두 불도에 귀하는 것이다 라고 명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연시사종의 명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시사종은 태화 7년 833년 3월 청주에서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도합 넣은 새는 713정이고 묵은새가 489정, 더 넣은 새가 110정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713정은 여기 그 양극을 뭉개고 음각으로 다시 새겼습니다. 게다가 그 묵은 새 498정과 더 넣은 새 110정을 합쳐도 713정이 되지는 않아서 이쪽에선 약간의 그 다른 문제가 또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 주정이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성덕대왕 신종은 훨씬 더 다양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명문가는 할 수 없을 만큼 긴 명문을 가지고 있지요. 명문에는 성덕대왕 신종으로 시작하여 경동왕이 구리 12만 근을 희사하여 일장이나 되는 종 한 구를 만들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문 중간에 보면 무릇 지극한 노는 형상이 바깥까지 포함함으로 보아도 그 근원을 알 수가 없고 큰 소리는 천지사이에 진동함으로 들어도 그 울림을 들을 수 없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은 가설을 열어 삼진의 심오한 뜻을 관철하게 하시고 신종을 내걸어 일생의 원문음을 깨닫게 하셨다. 중략하고요. 무릇 종이라는 것은 불토, 인도죠. 인도의 상고에 보면 탄시카 왕에게서 증험할 수 있고 중국에서 찾아보면 고연에 처음으로 만들었다. 비어서 능히 소리를 잘 낼 수 있고 그 울림은 다함이었고 무거워 굴릴 수 없어 그 몸체는 주름지지 않는다. 그러한 까닭으로 왕이 위대한 공적을 그 위에 새기는 것이 중생들이 고통에 벗어나는 것 또한 그 안에 있다. 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름부터가 성덕대왕 신종이며 그 의미는 정확히 일생의 원음을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죠. 따라서 중략을 하고 아래 부분을 보자면 이를 본 자는 기묘함을 칭송하여 소리를 들은 자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덕대왕 신종은 명문에서부터 이미 그 소리를 위해서 이 소리가 대중들의 모든 사람들의 교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아까 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라의 종에서 보면 상우사종은 그 명문에서 3,300정 1290kg고요. 성덕대왕 신종은 12만 근은 훨씬 더 크죠. 설리만종이 500정, 연주사종이 713종이라고 해서 약간 이 크기만 보자면 설리만종이 조금 더 크고 연주사종이 조금 더 작은데 과연 이렇게 그 무게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부 두께를 보자면 연주사종이 훨씬 더 두껍고 설리만종이 좀 더 가늘죠. 이 정도의 두께 차이라고 하면 충분히 213정의 무게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쩌면 이런 그 명문에 나오는 이런 수치들은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주소정과 박물고변에 보면 종을 만드는 그런 정확히 얘기하면 그 동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동에는 황동과 백동, 청동, 향동, 주동 이렇게 5가지 종이 있다고 합니다.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백동은 구리와 니켈의 합금으로 이루어졌고 청동은 반석, 초석 등의 약을 구리와 함께 재련했다고 합니다. 현대의 의미에서 청동은 구리와 주석이 주성분인 구리합금의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청동은 반석과 초석 등의 약을 구리와 함께 재련한 청색동을 청동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향동은 지금 구리와 주석이 합금, 종이나 징을 만들고 있는 이 향동이 지금 우리가 성덕대왕 신종 그리고 다양한 신라종을 만드는 그런 그 합금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동은 구리와 주석 아영의 합금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6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천공기물에서 보자면 좋은 종은 구리로 만들고 청동으로 만들고 하찮은 종은 쇠를 사용했다라고 나뉘고 있습니다. 종은 이렇게 그 향동으로 만들어진 오조성 박물관에서 따르면 구리와 주석이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오조성 박물관은 당시 그 백과사전 같은 책인데요. 광물과 금속, 야금, 유업, 제약,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실어놓은 책입니다. 그럼 성덕대왕 신종의 성분과 소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덕대왕 신종의 종합 보고서를 따르자면 성덕대왕 신종은 구리 약 82%, 주석 13%에서 14% 정도이고
그 외에 그 납이나 아연이나 황등은 거의 없는 굉장히 순수한 순도 높은 그런 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그 구리와 주석의 합금 때문에 일부 그 당시 무기를 놓여서 만들지 않았을까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그 순도라고 따지자면 당시의 원료의 정제 기술이 굉장히 훌륭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은 저희가 이제 교육 자료를 국립경조박물관에서 만들어진 종입니다. 네. 그러면 이 종은 백동이라고 해서 구리와 니켈의 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소리가 어떠신가요? 이게 잘 기억해 두시죠? 백동으로 만들어진 종의 소리입니다. 이 종은 황동으로 만들었습니다.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입니다. 소리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백동과는 조금 다른 소리일까요? 저희가 아쉽게도 이런 소리들을 유튜브로 송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들리는 소리와 여러분이 들리는 소리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종은 주석 2%, 그러니까 구리와 구리 98%, 주석 2%의 종입니다. 네, 소리가 좀 더 청룡할까요? 네, 이게 제가 듣는 소리, 여러분이 듣는 소리가 조금 달라서 어쨌든 뭐 다음 소리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리 91%, 주석 9%로 만든 종입니다. 이건 구리 주석 16%로 만든 종의 소리입니다. 소리가 좀 다르게 느껴지실까요? 어떤 소리가 더 좋으신지요? 실은 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쳐도 안 깨지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리는 어떤 분은 황동이 만들어진 소리가 더 좋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백동이 만들어진 소리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석 16% 맨 마지막에 들으신 종소리가 선덕대왕 신종의 성분과 가장 유사한 종소리입니다. 선덕대왕 신종의 성분은 구리 80에서 85%, 주석 10에서 12%의 종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 연구자들은 이 성분비가 청동 무기류 성분비와 매우 비슷해서 잘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인장 강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석비가 15%까지는 경도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그 이상이 되면 경도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주석비가 20%가 넘으면 연신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부스러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더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을 만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종을 만든다고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구리와 주석은 산지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구리를 따로 정련하고 주석을 따로 정련해서 합쳐서 녹여서 그 종을 만드는 거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덕대왕 신종 소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애밀대종 부분입니다. 당시 주조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시에 성덕대왕 신종은 가장 큰 종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종이 성덕대왕 신종이어서 이 종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웅장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상분유사 기록을 조금 뒤져보면 좀 더 크고 좀 더 웅장한 종이 황룡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크기로만 따지면 신라 35대 경덕대왕이 과보에 종을 주저하였는데 길이는 1장 3촌이고 두께는 9촌, 무게는 49만 7,581근이었다라고 하죠. 앞에 화면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성덕대왕 신종 같은 경우는 길이가 1장이고 무게가 12만 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단순하게 수치를만 봐도 무게가 4배는 더 큰 종이
황룡사에 있었다고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종이 주도 기술을 감안하자면 성도땅의 주도가 독보적인 어려움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엠레종의 설화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주도가 어렵다는 거에 대한 인신공양설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넣었을 때 인신공양을 했을 때 성분상의 큰 이유는 찾아보기 좀 어렵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덕대왕 신용은 굉장히 잘 정제된 그런 그 재련 기술을 가지고 만든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신공양을 생각하면 끓는 샘물에 아이를 넣거나 혹은 젊은 처자가 몸을 던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엄청나게 큰 용광로에 부글부글 끓는 샘물에서 사람이 빠졌다. 그러면 티가 안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덕대왕 신종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종을 보기에는 정말 크기 때문에 저 정도면 사람 한 명 정도는 충분히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성덕대왕 신종은 가운데가 텅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의 체적을 생각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큰 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공괴물을 보자면 이 모습들을 이제 유추할 수 있는데요. 천공괴물에서 종을 만드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 사방에 커다란 용광로가 있고 그 용광로를 열면서 땅에 이제 길을 내는 거죠. 그리고 종의 거푸집은 땅에 묻어서 청동물을 흐리게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용광로가 몇 개 정도는 충분히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용광로가 하나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정말 들어갈 수도 있는 커다란 용광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록에도 용광로는 최소한 몇 개 이상의 다수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청동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동이 50cm의 정사각형을 생각해보면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갈까요? 청동의 무게를 따지는 공식을 살짝 대입을 해보면 길이 50cm니까 길이, 높이, 가로, 세로 높이를 생각하면 50 곱하기 50 곱하기 50에 그 다음에 여기에 청동의 비중이 8에서 8.5 조금 높습니다. 8 정도로 쉽게 계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50cm의 그 정사각체의 청동의 무게만 벌써 1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50cm 밖에 안 되는 1톤의 청동을 녹이는 그런 커다란 용광로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크기를 해서 1m로 생각을 해보죠. 가로 세로 1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용광로. 이 정도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청동의 무게는 8톤 정도입니다. 벌써 1m만 돼도 8톤의 그 청동물이 녹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따지자고 하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키가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너무 비좁지 않을까요? 사람을 녹이기에는 생각보다 용광로가 그렇게 어마무시한, 우리가 종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는 엄청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용광로의 크기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1000도가 넘는 샘물에 36도의 그 물을 붓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일단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들을 19세 미만의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한 사람을 인신공양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용광로의 사이즈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더 잔인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공식적인 그런 수업인 관계로 더 이상 잔인한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1000도가 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청동이 녹는 그런 녹는점을 생각하면 일단 1000도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 녹는 농도의 샘물을 넣으면 사람이 아이의 그냥 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소한 5kg, 6kg 정도 생각을 하면 최소한 4리터의 그 물을 붓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샘물이 사방에 펑펑 튀고 그 용광로에 있는 샘물은 과연 사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도태왕 신종의 그 인신공양설은 그만큼 종이 30년 동안 만들어졌고 어려웠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또는 현실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그 인신공양설이 나온 건 이제 조선 말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온갖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그 외에도 온갖 야설에도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다가 조선 말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봤을 때 그 인신공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은 이 인신공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그 터미네이터 2를 보면 그 터미네이터가 그 금속물에 조용히 윤곽내에 빠지면서 I will be back 하고서는 조용히 빠져들어가지요. 이건 터미네이터가 금속이라 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얼마 지나진 않았는데요. 그 내용상 이쪽에서 이제 1부를 마무리하고 2부를 진행하는 게 내용이 좀 더 나누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2부에서는 이제 상도태왕 신종의 그 과학적인 얘기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 조금 더 과학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단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부 마무리하고 10분 뒤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나라의 경사 때 잔치를 베풀고 국빈을 영접하기 위해서 문무왕 14년인 서기 674년 2월 대궐 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여러 가지 화초를 심고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 하는데 이때 판 못이 안압지라고 합니다. 오랜 풍성을 겪는 동안 대궐이었던 임해전은 폐허가 돼 그 모습을 알 길이 없지만은 다행히도 안압지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귀중한 우리의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발굴 전 안압지의 둘레는 800m였으며 석축은 완전히 매몰돼 있었습니다. 못에 가득 담겼던 물을 빼고 연못 주위를 따라 발굴을 하는 동안 다듬은 돌로 가지런히 쌓은 호환 석축이 드러나는 한편 금동 삼존불, 금동 가위, 그리고 신라 목선 같은 귀중한 유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굴 도중 대궐이 들어섰던 서편 석축바닥에서 안막새와 수막새 기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보는 것처럼 지붕에 이어졌던 대로 원래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날 서편의 석축 아래서 녹유칠을 귀면 하나가 너터로 숨을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장수면이라고도 부릅니다. 잡귀를 막는다는 뜻으로 지붕의 끝에 세웠던 이 장수면 기와의 웃음은 그야말로 삼국 통일의 기상을 한눈에 직감할 수 있는 통쾌하고 힘찬 것이었습니다. 1975년 4월 11일 대궐터였던 서편 중앙부 석축 바닥에서 금동 가위 한 개가 나왔습니다. 손잡이 양쪽에는 장식으로 꾸민 돌기가 있으며 짧은 날 부분에는 2cm 정도의 원형 테두리가 붙어 있고 손잡이와 날의 테두리면은 선각의 당초문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와 거의 같은 형식의 가위가 일본의 정창원에도 있음은 매우 주목되는 사실입니다. (1975년 4월 22일) 안압지 동편 호안을 발굴하던 중 바로 그 석축 밑에서 금동 삼전불 하나와 금동보살 좌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삼전불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개의 불상이 나왔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자비에 넘치는 호상인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드러내는 것은 보살 좌상입니다. 삼전불은 연회다자 위에 주전 좌성을 두고 좌우에 협시보살 입장을 배치했으며 두광은 당초문, 광배는 인동 당초문으로 장엄하게 꾸몄습니다. 가운데 자리한 열의 좌상은 양어깨에 법의를 걸치고 설법을 할 때의 손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양쪽의 협시보살은 주전을 향해서 약간 몸을 틀어 설법을 듣고 있습니다. (1975년 4월 16일) 안압지 동편 임혜정 부근 호안석축 밑바닥 흙을 제거하던 중에 나무로 만든 배를 발견했습니다. 이 배는 뱃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뒤집혀 있었으며 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습니다. 세 개의 통나무를 합쳐서 안을 파낸 이 배의 길이는 5.9m, 폭은 1.5m, 높이는 80cm였습니다. 나무가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슬비가 내리는 흐린 날에 목선을 연못 바깥으로 옮겼습니다. 배를 안전하게 박물관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해체했습니다. 분해해서 박물관으로 옮긴 배는 다시 원형대로 복원해서 연구 보존을 위한 과학적 처리를 했습니다. 이로써 1975년 3월 25일부터 1976년 2월 25일에 이르기까지 1년간에 걸쳐
경주개발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안압지 발굴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안압지는 임해전의 정원의 판못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정원 중에서 제일 오래된 못일 뿐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묘한 솜씨로 만든 정원 예술의 대표작입니다. (49대) 헌강왕이 신라의 태평성세를 찬양하여 신하들과 밤새워 태평곡을 듣던 것도 임해전 안압지요. (56대) 경순왕이 적의 나라 왕건을 모셔놓고 눈물로 나라의 비운을 호소한 것도 또한 임해전 안압지라. 한없는 웃음과 한없는 눈물이 풀선마다 맺혀있는 이곳 임해전 안압지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가장 소중한 사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덕대왕 신종 관련된 영상을 하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영상 맨 마지막 부분에 종 치는 광경 기억나시나요? 우선 우리가 종 치는 광경을 생각해 보면 네, 이렇게 당목이 타격을 합니다. 당목이 타격을 하면 종체가 진동을 하겠죠. 그다음에 종체가 진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진동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은 명동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 이 명동에서 종체가 발생한 그런 소리에 공명이 일어나서 공명음이 다시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소리는 타격 후 진동 시 이제 판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인접한 공기가 압축 팽창하면서 파동이 전파가 되죠. 그렇게 파동이 전파가 되는 그런 파동이 공기라는 매질이 있어서 우리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귀에 들어오는 공기는 사람의 고막을 진동시키고 달팽이관, 청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우리가 소리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소리가 전달하는 파동이 압축된 공기 사이의 간격을 파장이라고 하고요. 1초에 지나가는 음파수, 주파수를 단위가 헤르츠라고 하는데 우리가 몇 헤르츠다 하는 건 1초에 몇 번 지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르츠가 앞으로 계속 자주 등장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헤르츠는 그런 의미인 점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에 숨어있는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종을 치는 순서처럼 당좌, 종체, 명동, 음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당좌는 가운데 있지 않고 좀 아래로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좌가 이렇게 정 가운데 있으면 어쩌면 좀 더 조형상도 이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성덕대왕 신종 뿐만이 아니라 신라의 종은 다 이렇게 당좌가 아래에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야구나 골프에서 흔히 타자들이나 해설하시는 분들이 잘 맞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잘 맞았다는 그 표현은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공이 멀리 잘 날아가는 그런 시점이죠. 이런 그 포인트를 타격 중심 또는 스윗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종을 칠 때도 종거리 부분에 반작용이 거의 안 걸리는 위치, 그런 지점을 우리가 스윗스팟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동역학 이론에서 타격의 중심을 계산해 보면 성덕대왕 신종의 타격 중심은 849.5cm, 당좌 중심은 856cm로 아래 기준입니다. 이 바닥 기준에서 그 전체 크기 대비 0.2% 정도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오차라고 하면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좌가 여기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종이 있으면 어디에 쳐도 같은 소리가 난다라고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종을 치는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다 다르게 납니다. 맨 위에 천판 근처를 치면 마치 뭔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종이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하지요.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아래 부분, 하대를 치면 의외로 맑은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왜 당좌 부분이 중요한 걸까요? 당좌 부분은 거기가 타격 중심과 거의 일치하는,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서도 종에 무리가 가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 깨지는 겁니다. 물론 소리가 잘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종이 깨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세계의 유명한 종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자유의 종은 1751년에 영국에서 제작을 하였는데 첫 타종이 이미 균열이 생겨서 다시 제작을 했고 결국 1835년 행사 때 큰 균열이 생겨서 현재까지 타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박물관에 잘 보관되어 있지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의 러시아 차르대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러시아 차르대종의 무게가 200톤이 넘거든요. 하지만 이 차르대종이 되게 아쉽게도 맨 마지막에 거푸집 제거 직전에 1737년에 모스크바의 큰 화재로 이 거푸집이 다 타면서 당시 이제 소방관들이 불을 껐겠죠. 이렇게 불을 끄면서 이 종이 빠르게 온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빠르게 식게 되면서 큰 균열이 생겨서 지금까지 깨진 상태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회에서의 이 타격 중심은 적은 타격으로도 소리가 잘 나기 때문에 일단 종이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 덕분에 아직도 성덕대왕 신종이 지금과 같이 좋은 소리를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네, 일단 종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덕대왕 신종은 일단 그 여타종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주파로 갈수록 우리가 소리가 귀로 들리기도 하지만 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좀 느껴지실까요? 이게 저희가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중계라 좀 더 아쉽기도 합니다.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보이는 것은 어떤 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그 2020년 타음 조사 때 녹음한 종소리고 찍은 영상인데요. 이 마이크 그림자입니다. 어떤 종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덕대왕 신종과 비슷한 그 시기에 만들어진 상운사종 같은 경우는 성덕대왕 신종보다 좀 더 높은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운사종이 좀 더 맑은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성덕대왕 신종은 좀 더 장중하고 웅장한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000Hz인데 성덕대왕 신종의 기본 주파수는 64Hz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에서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종을 쳤을 때 앞에 있는 부분들은 앞에서 이 종을 치시는 분들은 종의 그 에너지가 느껴진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만큼 그 저주파의 그 울림이 몸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이번 종소리를 녹음하게 된 타음 조사는 어떤 걸까요? 일단 타음 조사의 기본 원리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타음 조사는 타음이라는 그 검사 방법은 뭐 원전부터 시작해서 콘크리트, 다리, 철도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검사 방법입니다. 표면을 두드려서 나온 음의 높이라던가 감쇄 속도 등으로 내부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원형 금속 제품 두 개를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처음 걸 두들겨 봅니다. 네, 두 번째 걸 두들겨 보죠. 소리가 확연히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죠. 이 두 번째 있는 그 원형 금속은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잠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음 조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일정한 그 같은 망치를 가지고 소리를 두들겨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리가 달리 나오는 걸 들리실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이렇게 확연히 깨진 부분들은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금이라던가 일정 수준의 파괴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소리가 달리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럼 종을 치면 어떤 움직임이 생길까요? 우리가 흔히 들리는 모든 소리에는 고유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 고유한 주파수는 손의 지문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성덕대왕 신종의 주파수 스펙트럼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0에서 100Hz 안에서 그 50여 개의 그 크고 작은 고유 주파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64Hz와 168Hz의 주파수입니다. 네. 여기가 64Hz고요. 이 부분이 168Hz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24Hz와 168Hz는 진동 쌍이 있는 주파수여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는 맥노리가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리에 표시된 주파수 특성을 간편하게 표시한 게 이렇게 주파수 스펙트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파수는 2001에서 2003년에 측정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크랙이나 종이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아까 보시다시피 주파수가 약간 움직일 겁니다. 네,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라면 이렇게 주파수 전체가 앞으로 가는 문제가 생길 테고요. 또 어떻게 다른 이물질이 크게 붙었다면 주파수가 전체 뒤로 밀릴 겁니다. 선톡대왕 신종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크랙이거나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주파수가 전체 앞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참고로 상온사종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균열이 발견돼서 타종을 중지하였습니다. 이때 측정됐던 주파수가 102Hz였는데요. 맥노리 주기도 0.5초로 매우 짧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보존을 위해서 용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은 종을 용접한다는 게 굉장히 엄청난 기술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을 쉽게 용접할 수 없는 게 당연한데 어쨌든 그때 당시 우리나라 기술로서 이 용접이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호사종의 주파수는 105Hz고 맥노리 주기는 4.5초로 적절하게 좋은 소리가 납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은 원래 균열이 가기 전에 이렇게 주파수나 이런 맥노리 주기를 측정한 것이 아니어서 원래보다 얼마나 변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용접 후의 상태가 원래보다 좋아졌느냐 정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정들, 지금 성덕대왕 신종 관련 이런 측정들은 향후 보존 상태를 점검할 때 훌륭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잠시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까 잠시 보셨던 이런 미세한 그런 진동쌍 같은 경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미세한 진동쌍들은 서로 다르게 일단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미세한 진동쌍들이 이렇게 합쳐지면 어떤 쪽은 더 플러스 증폭이 되기도 하고 어떤 쪽은 더 감사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증폭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높은 곳은 더 더해져서 2배 이상이 될 테고요. 낮은 곳과 높은 곳이 상쇄되는 곳은 이렇게 0에 수렴하기도 하죠. 이런 맥노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덕대왕 신종이 정확히 대칭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확히 대칭이 아니어서 잘못 만들어진 거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정확히 대칭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훨씬 더 풍부하고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맥노리의 이상 또한 내부 변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표는 성덕대왕 신종의 3D 단면입니다. 이 정면을 이렇게 가로 세로 자른 부분인데요. 보시면 성덕대왕 신종의 겉에서 보기엔 매우 똑같이 보입니다만 안에서 두께를 살펴보면 이 부분 약간 어떤 덤석 같은 게 있는 부분은 105mm인데 비해서 이쪽은 98mm인 거죠. 아래로 좀 내려가면 거의 똑같이 보이지만 약 1.1mm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맨 끝에 그 부분도 이쪽은 212mm, 이쪽은 202mm로 단면 자체에 되게 굉장히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이제 완전 비대칭이라고 하자면 오히려 훨씬 더 이상한 소리가 날 거고요. 완전 대칭이라고 하자면 지금의 맥노리 같은 그런 길고 아름다운 여음 자체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성덕대왕 신종이 완전하게 원형이라면 어떤 소리를 볼 수 있을까요? 성덕대왕 신종이 완전하게 원형이어서 맥노리가 전혀 없는 그런 종소리를 가지게 된다면 땡 하고 끝납니다. 소리가. 우리 옛날에 봤던 프로에서 1박 2일에 나피디가 했던 그런 땡 하는 소리처럼 아주 명료하고 간결하고 짧게 끝나는 소리가 날 겁니다. 반대로 비대칭성이 조금 있을 때는 약간의 맥노리가 생길 테고요.
비대칭성이 좀 더 커지면 맥노리가 조금 더 잦아집니다. 그리고 비대칭성이 정말 커질 때는 맥노리가 너무 심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소리를 들으면 잡음이 너무 심한 그런 소리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덕대왕 신종은 어떨까요?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진도 음향 조사는 1996년 그리고 2000에서 2003년, 2020년에 장용호, 이정무, 김석현 선생님들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2020년 그리고 2022년까지 3년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60Hz의 맥노리는 기본적으로 2.9초의 기본 그 맥노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8Hz의 그 맥노리는 9초가량 한 번에 웅장한 소리가 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64Hz에는 64.07Hz와 64.42Hz의 약간의 그 진동쌍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맥노리가 발생하고요. 168.52Hz와 168.63Hz의 이런 진동쌍이 있어서 위와 같은 맥노리가 형성됩니다. 종을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이 혹시 맥노리를 들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한번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은 이런 맥노리는 정말 스피커가 아주 고화질이어야 고음질이어야 들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나 종을 칠 때는 우리 모두 느낄 수 있는 소리였는데요. 다행히도 이런 소리들이 현재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사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저희 조사계획상 그러긴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올해 2월부터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소리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셔서 2020년 10월 타음조사 당시 체록한 소리들을 들려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네, 여기서 다만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 소리체험관이 있는 신라미술관이 개편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종종 저희가 휴관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소리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맥노리 지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1차 진도음 64Hz의 맥노리 지도입니다. 맥노리 지도를 보면 되게 다양한 그런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조사 방법은 실은 이렇게 그 종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음향 조사 팁을 다 설치한 뒤에 15도 각도로 종을 한 번씩 아까 보셨다시피 작은 망치로 두들기면서 조사를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15도 각도로 다른 모습의 그런 맥노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 각도마다 다른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반대로 각도마다 다른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맥노리 소리를 보자면 이 부분이 맥노리가 되게 잘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한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좋은 맥노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맥노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느끼기에 끊어질 듯 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에 웅장한 우웅하는 소리, 처음 타격이면서 굉장히 큰 소리는 그 168Hz의 그 타격음이 커다란 타격음이라고 하자면 이런 64Hz에 있는 이런 맥노리들은 소리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반복돼서 이러한 종소리 때문에 소리가 뭐 천리를 간다라는 소문도 있고 또 소리가 엄청 멀리 들린다라는
이유들은 다 이런 맥놀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맥놀이가 강한가 약한가는 당좌를 기준으로 하는 진동상 모드의 그런 위치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진동상 모드가 이게 쭉 같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당자의 위치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맥놀이가 또 다른 부분에서 생기겠죠. 근데 우리 성덕대왕 신종 같은 경우는 당자의 위치와 맥놀이가 정확히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모두 다 계산하고 만들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반대로 경험상으로 이 부분들을 다 미리 알고 만들었다고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990년도에 이미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를 한번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가장 아쉬웠던 점이 이러한 연구 결과 전에 녹음을 한 것이어서 녹음한 위치가 조금 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그 소리를 모으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전해 오는 소리에 의하면 명동 아래서 녹음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 모든 조사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 1990년대 녹음하셨던 김벌려 선생님이 돌아가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02년 타운조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녹음을 하였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줬던 종소리들은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녹음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소리를 들릴 때 어떻게 보면 메인 위치는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이렇게 45도가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현대의 종들은 어떻게 만들까 한번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다 안 궁금해 하실까요? 어쨌든 과거의 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그런 자료도 없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성급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현대의 종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만들지? 이건 저희가 이제 현대에서 종을 만드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대의 종 같은 경우도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실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종의 소리의 기준은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큰 종인 상온사종, 성덕대왕 신종, 보신각종이 있는데, 아쉽게도 상온사종 같은 경우는 한번 용접을 했고, 보신각종 같은 경우는 현재 큰 균열이 발견돼서 이미 굉장히 오랜 전부터 타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분들께서 지금도 우리는 가서 보신각종을 칠 수 있는데 매 제야의 종을 아직도 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보신각종은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 잘 보관되어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종각에서 치고 있는 보신각종은 새로 제작된 종입니다. 이러한 종들, 그리고 또 저희 지금 경주에 있는 신라대종, 이 모든 종을 만들 때 소리의 기준은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그러면 소리가 달라질 때 어떻게 만들까요? 실은 이 비대칭성을 갖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 이제 편석이 있거나 또는 약간의 미묘한 서로의 차이에 의한 겁니다. 따라서 현대 종을 만들 때는 종을 깎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종을 일단 만들어 놓고 종을 계속 조금씩 깎아가면서 최대한 성덕대왕 신종에 가까운 소리를 만들고자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대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러한 고민들이 있어서 신라대종을 다 만들고 다시 튜닝 작업을 하죠. 라고 해서 그 소리가 성덕대왕 신종과 비슷하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라대종 같은 경우는 성덕대왕 신종과는 조금 다른 맥놀이를 보여서요. 지금 성덕대왕 신종이 이렇게 45도 방향에서 가장 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신라대종은 조금 더 꺾인 방향에서 좋은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덕대왕 신종을 칠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 신라대종을 칠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종을 칠 때마다 위치를 조금씩 바꿔서 한번 쳐보시면 그만큼 다양한 소리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느껴져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앞에 가시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맥놀이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앉았을 때 여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끊어질 때 울리는 소리도 다 들리고요. 그렇게 울리는 소리에 대한 진동도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성덕대왕 신종을 칠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성덕대왕 신종의 조사를 위해서 신라제종을 꽤 많이 쳐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 경험담이니까 꼭 여러분들도 가셔서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드릴 곳은 명동 부분입니다. 신라의 종은 대부분 명동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추정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되게 아쉽게도 신라 종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멀쩡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신라의 종, 상원사종이라던가 성덕대왕 신종이라던가 청주에서 출토된 운초사 동종 같은 경우 단 하나도 처음 만들어졌던 곳에서 여태까지 계속 보관되어 있었던 종들이 없기 때문에 얘가 시대에 따라서 계속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명동이 있었다라는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설림원종을 잠깐 말씀드렸죠. 그 설림원종에서는 이 사진처럼 아래 명동이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림원종에서 볼 수 있대 종 아래 바닥을 파거나 혹은 종 아래 어떤 것을 동그란 형태의 어떤 것을 묻어서 종소리를 공명하게 해서 소리를 멀리 좀 더 오래 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명동의 예를 관악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관악기를 생각하셨을 때 구멍을 다 막으면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배웠던 리코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멍을 다 막으면 내부 공기층이 길어져서 낮은 소리가 나죠. 근데 구멍을 열면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간극의 차이에 의해서 소리가 어떻게 발생하느냐가 조금 더 달라지고 공명이 어떻게 생겼냐가 조금 더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지금 보셨다시피 이게 그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성덕대왕 신종 같은 경우는 좀 높게 달려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간극이 거의 평균 50cm 정도 돼서 이러한 풍부한 공명을 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저기 이제 성덕대왕 신종에 새로운 종각을 만들거나 또 새로운 그 공간으로 이전하거나 했을 때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그 성덕대왕 신종의 그 지금의 명동 같은 경우는 새로 개선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09년까지의 명동 같은 경우는 조금 얕은 면이 있어서 지금의 명동은 그것보다 좀 더 깊게 팠었습니다. 다만 이런 간극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의 명동은 그 기본음보다는 염에 초점을 맞춰서 명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동이 그 깊이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적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간극에 대해서는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성덕대왕 신종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염이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저희가 간극이 적었을 때 소리가 전혀 없어서 그때 당시 녹음되어 있던 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간극이 적었을 때 얼마나 더 좋은 소리가 날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덕대왕 신종이 들었을 때 이제 어떤 소리를 냈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덕대왕 신종이 아직도 맑고 고운 소리가 난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일이 아닐까 합니다.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지 이미 1250년이 지났고요. 그 긴 세월 동안 아직도 그 소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덕대왕 신종은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일단 종이 맨 위가 보이니까 잠깐 이 종거리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거리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1999년 성덕대왕 신종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그때 당시 정양모 관장님께서 특별 기고문으로 1975년에 이전 전에 그 새 종거리를 제작해서 포항제철에서부터 28톤의 강철 덩어리로 테스트했는데 실제부터 휘어져서 그 종거리를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기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속공학자들은 굉장히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또 아쉽게도 이 당시에 그 휘어진 종거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재료라던가 이걸 만들었던 방식 또는 그런 기록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현재 이 그 기고문 이상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이때 그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셨던 분들도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지금의 종거리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전부터 성역대왕 신종에 사용됐던 그런 종거리는 얇은 종이 두께의 철판을 말아가며 단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조는 주저보다 하종을 지탱하는 힘이 굉장히 크고요. 물론 종거리가 약 9cm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작은 공간입니다만 어쨌든 단조라는 방식으로 만들면 최소한 지금 성덕대왕 신종 18.9톤의 2배 이상은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종거리 부분에 대해서도 종거리 방식이라던가 종거리의 역할 그리고 또 종각에 다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게다가 경주 같은 경우는 2016년에 큰 지진이 있었고 또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보면 굉장히 잦은 지진이 있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현재 종은 종거리를 어떻게 만드냐? 현재 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넉넉하게 이 홈을 만듭니다. 지금 이제 9cm였는데요. 현재 종은 이 공간을 최소한 10cm 이상으로 넉넉하게 만들어서 지금 현대 제작하는 종은 이런 부분의 고민은 없앤다고 합니다. 다시 음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면 음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황수영 선생님의 만파 식적 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여기에 대한 과학적 견해를 먼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용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음관이 음양을 조회하고 염을 끄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음관을 장치하고 라고 언급을 하셔서 이제 음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일본 종의 학자로 유명한 스보이 요에 선생 같은 경우는 이런 음관이 음양에 어떤 상관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음관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최초로 하셨던 고마츠 다쿠쇼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음관은 음양과 상관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명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음관은 종체 내의 잡음을 감소시켜주지만 종 자체의 염을 길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성덕대왕 신종 종합보고서에 진용옥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음관엔 깔때기 모양으로 출구가 벌어져 고주파를 제거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만 앞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진용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주파 에너지를 제거하고 저주파 에너지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고주파 에너지가 종소리의 10,000분의 1에 불과해서 다른 지상파, 음파와 함께 공조로 전파되는 성분이 있으므로 매우 미미하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의견을 종합해 보자면 이런 음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종소리에 큰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종소리에 미미한 정도의 영향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관에 이어진 홀의 크기가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작게 느껴지지만 안에서 보시면 꽤나 큰 홀입니다. 이제 그 정도의 홀이 밖에 뚫려 있다는 거는 그 당시 신라시대의 주종 기술을 고려해 봤을 때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당대 신라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신라시대의 절이 지금 사지명으로 출토된 것만 추리자면 100개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절에 물론 종을 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종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주종 기술을 가졌던 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구멍을 만들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올해 조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과학적인 조사를 한번 진행해 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일단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보시듯 이렇게 칼라 차트죠. 그러니까 성덕대왕 신종에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문제점은 빛에 따라서 다 다른 사진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야외 전시물들이 항상 갖는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저렇게 칼라 차트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1년에 4회 정도 연 4회 계속 색깔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이 야외에 있다 보니 간혹 이렇게 이물질들도 발생을 합니다. 이물질이 발생을 한다고 뭐 성덕대왕 신종에서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벌레들, 지나가는 새들이 가끔 이곳에 이제 쉬고 쉼터로 가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이물질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물질을 살짝 제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다양한 조사는 1990년대 96년부터 98년까지 성덕대왕 신종 종합조사가 크게 이루어진 적이 있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저희가 이제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 다양한 안정성 점검이라던가 이런 조사들을 지금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그 성덕대왕 신종 천판을 감마선으로 촬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천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쨌든 상당히 많은 활동을 받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판에 대한 그 감마선 조사는 2009년에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마선 측정 결과는 아직 큰 우려가 있을 만큼 고민이 있지는 않다라고는 판단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마선과 종거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듯이 종체 전체가 굉장히 두꺼워서 종에 대한 표면 부식은 일어날지언정 종의 균열이 크게 발생한다. 이런 고민은 조금 적은데요. 이 반면 종의 상부는 굉장히 얇은 편이어서 아마 문제가 생긴다면 이쪽 부분부터 먼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성덕대왕 신종 같은 경우는 또한 우리가 경주에서 이제 2016년에 지진이 발생됐죠. 지진이 발생되면서 이렇게 그 내진 공사를 다시 다 진행을 했습니다. 내진 공사할 때는 보시다시피 이미 종각에다 포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종을 다 포장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안전 막을 설치하고 내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종각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보가 굉장히 가벼운데요. 지금 종각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다시 보를 다시 만들어서 어쨌든 지금 이제 지진에서 조금 더 안정한 상태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성덕대왕 신종이 야외에서 계속 전시가 되고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성덕대왕 신종은 도대체 언제까지 치고 언제까지 안 쳤나 굉장히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앞으로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이 1993년, 94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타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 관장님의 결단으로 인해서 종소리를 멈추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했다고 해요. 어떤 측에서는 종은 울려야만 종소리를 굉장히 유지할 수 있다. 또 한쪽에서는 종은 언젠가는 깨진다. 따라서 종을 치면 안 된다. 지금도 그 학설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덕대왕 신종을 악기라고 생각을 하면 소리를 위해서는 계속 울리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빅벤을
소리를 들어보시면 그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옛날 소리와 지금 소리가 확연히 좀 다르거든요. 근데 소리가 점점 더 고와졌다, 소리가 점점 더 안정됐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소리에 대한 그것들은 이제 개인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두 가지 학설은 항상 팽배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종을 치면 깨진다는 말에 대해서 저희가 딱히 할 말은 없는 것이 어쨌든 성덕대왕 신종을 제외한 모든 종은 이미 깨진 상태 한번 금이 가기 상원사 종처럼 한번 금이 가기도 하고 성덕대왕 신종처럼 죄송합니다. 네, 보신각 종처럼 이미 깨져서 더 이상 타종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이 깨진다는 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견을 제시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아무튼 종은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치면 소리가 좋아진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이제 바이올린 같은 걸 예시로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엄청 비싸다는 스트라스부르크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바이올린을 켜야 소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그 뒷면에는 바이올린은 계속 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 당시의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해서 충분히 수리가 가능합니다만 우리 성덕대왕 신종은 한번 파종이 한번 깨지면 다시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1990년대에 더 이상 종을 치지 않기로 했던 시점에서는 종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단 향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종을 치지 말자로 정했다는 게 좀 더 분명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까지 저희가 들렸던 종소리는 1993년에 당시 김벌애 선생님이 녹음하셨던 소리를 계속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6년부터 99년까지 학술조사의 일환으로 시험 타종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99년 6월에 이제 문화재위원회 타종 제기를 요청하였고 99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타종을 제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타종 시기에 대해서 또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요. 원래 성덕대왕 신종은 보신각 종처럼 제하의 종 소리로 들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31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고 그런 가장 습기가 낮았던 그런 시점에서 종을 울립니다. 근데 이제 종의 응력이라든가 이런 고민에서 보자고 하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종에 그닥 이로운 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때 타격을 가했을 때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온도가 높을 때 타격을 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종 시기는 10월 3일 내지는 10월 중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타종 시기에 따라서 종의 소리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 공기의 전파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명동을 판 위치라던가 또는 저희가 지금도 타종 시기는 10월이 가장 좋겠다, 10월 정도나 또는 5월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같은 문제로 인해서 10월 달에 타종을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 드디어 타종을 실시합니다. 이제 그리고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계속 타종을 실시하였다가요. 2004년에 역시 또 같은 문제와 같은 고민으로 타종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4년 타종을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17년이 지난 2020년에 저희 이제 새로운 고민이 생긴 거죠. 과연 성덕대왕 신종이 아직까지 무사히 잘 보존되고 있을까? 물론 육안으로는 앞에 보셨듯이 다양한 저희가 사진을 촬영을 하기도 하고 또는 감마선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기도 해서 겉모습을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저희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타음 조사를 목적으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을 하였고요. 문화재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3년 동안, 작년, 올해, 내년 3년 동안 타음 조사 일환으로 한 10월 중에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조사 결과만을 봤을 때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가 아까 보였듯이 이렇게 내부적인 소리가
소리 내지는 그런 고유 주파수가 틀릴 수 있는 그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년 정도 저희가 조사 기간을 두었던 것은 맨 처음 이제 작년에 일단 조사를 했었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17년 만에 타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를 고민하여서 2021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마지막 조사를 해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보존할지, 어떻게 또 새로운 종각을 어떻게 계획을 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되게 아쉽게도 물론 조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조사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같이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그럼 좀 더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점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이 조사를 새벽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새벽에 진행을 했던 이유는 이제 소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분석도 필요했고, 또 소리에 대한 녹음도 필요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음향에 대한 추적을 하다 보면 다른 큰 소리들이 들어가면 종소리에 대한 오롯한 음향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게도 성덕대왕 신종의 조사는 비공개로 현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강연이 끝나고 나면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조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아마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잘 보셨는지요? 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혹시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아주 귀중한 강연 감사합니다. 종 안의 모습이라든지, 타종시의 종의 소리 등, 그리고 밑부분의 사진, 이런 것들은 아마도 보시기 어려운 자료였을 겁니다. 오늘 많은 새로운 자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마선 촬영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부원에서 글자에 관한 보완 설명을 아주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덕대왕 신종 이제 명문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해석도 있었고, 저게 이제 1997년부터 99년까지 종합 조사 보고서의 명문을 현재는 기준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조사를 하면서 2019년에 저희가 이제 3D 스캔을 다 하면서 명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캔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제 문자를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과 다시 한번 의견을 공유해서 조금 더 정확한 명문이 발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19년 조사했던 자료들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제 종합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 조사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면 아마 명문에 대한 좀 더 다른,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답변 상당히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는 대단히 귀중한 자료를 가지고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중심으로 또 명문까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내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국립경주박물관과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 12강은 김도용 경북대 교수님을 모시고
출토 유물 명문에 반영된 고대 동아시아의 기록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녹화 방송으로 다음 주 월요일 7월 19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현영기 홍보섭의의 이지선 정효주 진행의 이용현이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